러시아에는 진짜로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25일,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탑승한 미군기가 모스크바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즉시 6건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지만 그중 3개만 공개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푸틴은 서방 언론이 CIA 국장이 모스크바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한 후 3건의 비밀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로 유럽을 공격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미 그러한 전쟁 준비에 첫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동원 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국방부 인프라가 신병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과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결속력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3건의 기밀 대통령령이 동시에 발표되고 백악관은 CIA 국장과 푸틴의 회담 결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스베르방크가 계산을 실시했고 뜻밖에도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단지 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러시아인들이 공화국으로 도망치려 할 때 이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밤늦게 존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를 떠난 후에 서명한 비밀 대통령령들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평행한 상황들이 얼마나 불안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령들부터 시작해 봅시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미국 중앙정보국장 존 레드클리프의 예고되지 않은 뜻밖의 모스크바 방문과 맞물려 3개의 비공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연방법률정보 포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부 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3개의 공개적으로 발표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번호는 608, 609, 610번입니다. 그중 2개는 이라크 주재 러시아 대사의 교체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 및 참전용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8월 24일 전날에 서명한 마지막으로 공개된 대통령령은 604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내용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이른바 임시관리 하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실상 그 소유주들이 드론 공격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거의 모든 자산과 기업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CIA 국장 방문 하루 전에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러시아 내 모든 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개의 대통령령은 왜인지 완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즉, 공식 포털에는 604번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 바로 608번, 609번, 610번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3개는 명백히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이 이해될 수 있도록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동안 CIA 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은 수백 명이 준비하던 행사 중 하나까지도 취소했습니다. 이 사실은 크렘린 공식 출입 기자인 알렉산드르 유나셰프가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기자는 크렘린이 허락한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푸틴이 CIA 국장과의 만남을 위해 모든 일정을 미뤘다는 발표는 바로 크렘린 자체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푸틴과 레드클리프 사이의 협상 주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레드클리프가 푸틴에게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와 관련된 경고를 전달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크렘린은 새로운 동원령과 나토를 겨냥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토는 러시아인들이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대규모 동원 훈련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러시아의 월경지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훈련이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장이 신병들을 대규모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에는 국제 문제를 담당하는 바티칸 국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도 있었습니다. 그는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회담을 가졌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미국은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모스크바가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바티칸 대표는 곧바로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이 마련한 평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르메니아 국가안보위원회 비서인 알렌 시모니아는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서 아르메니아로 떠나려는 러시아인들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아르메니아는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국경에서는 아무도 왜 이곳에 왔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르메니아에 와서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편할 때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또한 아르메니아 당국이 러시아인의 입국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러시아인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군은 이미 지역별 징집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소식통들은 새로운 동원령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동원령은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 이후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 동원령에는 최소한의 군사 경험만 있는 러시아인들과 전혀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럽 관료들은 가능한 동원령을 러시아군의 막대한 손실과 연관지어 보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의 평가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러시아 영방군의 손실은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140만 명에 달하며 계약병 모집 속도가 더 이상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앞서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인해 올가을 30만에서 5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는 은밀한 동원 사례가 점점 더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최소 17개 지역의 주민들이 강제로 체포되어 국방부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상황에서 가장 뜻밖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부 문서로 크렘린 주변 측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베르방크의 분석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엘리베이터에서의 평화 달성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블랭장 게르만 그래프의 서신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대한 8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결정적인 군사 승리 가능성은 러시아 스베르방크에서도 겨우 7으로 평가됐습니다. 7%입니다. 그것도 12-24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분석가들 스스로의 계산에 따르면 그런 승리를 위해서는 바로 그 50만 명의 동원, 항공폭탄 생산 증가, 방공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운용자 없이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율 드론 군집 개발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메모에서는 내부 문제의 규모가 솔직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1분기 예산 적자는 연간 계획 3.8조 루블, 중 4.6조 루블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국방에 사용되었습니다. 기존금리는 15%이고 석유 및 가스 수입은 45%나 급감했습니다. 방위산업에는 약 4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미세 전자 부품, 탄약, 엔진도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최대 35개의 방공 시스템 부품을 잃었고
군사적 손실은 매달 평균 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약 90명의 신규 계약병. 이 단순히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베르방크 분석가들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트럼프식 합의입니다. 확률은 32%, 기간은 62개월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맞춰 합의를 서두릅니다. 전쟁은 현재의 전선에서 동결되고 일부 제재가 해제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계속 차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한국식 동결입니다. 22%. 대규모 전투는 공식적인 평화 조약 없이 중단됩니다. 전선은 안정되지만 법적으로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저강도 수준에서 드론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합치면 총 54%의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된 정보를 보면 크렘린 내부에서는 러시아의 승리보다는 전쟁의 동결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베르방크 러시아는 러시아의 승리 확률을 7%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지금이 러시아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 시기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나 그 이후로 갈수록 모스크바의 입지는 유동성 고갈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부펀드의 약 4조 루블에 달하는 부분이 분기마다 약 4천억 루블씩 인출되는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현실적인 동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채널이 아니라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Указа. Здесь поставлю многоточие, ваше мнение, ваши выводы пишите в комментариях под этим выпуском,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на канал. 현실적으로 보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